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범죄심리학 강의. 네, 이번 시간에는 범죄 원인을 바라보는 아주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제 심리학적 접근, 정신분석학 이론과 시간이 되면 이제 성격 이론 초입에 대해서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범죄를 유발하는 감정적인 불씨들, 즉 분노나 불안과 같은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시각을 좀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인간의 마음 깊은 곳은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혹은 어떤 성격을 타고났길래 범죄라는 일탈을 저지르게 되는 걸까요? 오늘 전반부에서는 지그문트 프로이트 대표되는 정신분석학을 통해서 무의식의 세계를 탐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는 눈에 보이는 성격적 결함에 집중하는 성격 이론의 초입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화면을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정신분석학 이론입니다. 네, 이 이론의 출발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범죄의 원인을 뇌 구조나 유전자와 같은 생물학적 비정상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마음속 아주 깊은 곳, 즉 무의식에서 찾으려는 아주 독특한 시도입니다. 프로이트는 이제 그 인간의 마음, 즉 자아, 심리 구조가 단일한 덩어리가 아니라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나뉘어서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연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원초와 이드입니다. 이드. 이것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야생마와 같습니다. 오로지 쾌락만을 추구하는 욕망, desire. 그래서 이제 본능, 충동의 뿌리입니다. 당장 먹고 싶어, 지금 당장 갖고 싶어 라고 외치는 맹목적인 에너지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삶의 성적, 창조적 에너지의 원천을 리비도라고 불렀는데요. 바로 이 원초화가 리비도의 저장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아, 에고입니다. 에고. 그래서 원초화가 야생마라면 자아는 그 야생마를 타는 기수입니다. 현실이라는 장벽을 인식하고 맹목적인 원초화를 적절히 달래고 통제하여 현실적인 충족을 얻도록 돕는 이성적인 역할입니다. 즉 무조건적인 쾌락 원칙을 현실 상황에 맞게 조율하는 현실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이제 초자, 슈퍼에고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판사이자 경찰입니다. 성장하면서 부모나 사회로부터 배운 도덕적, 규범적 가치가 내면화된 양심입니다. 그런 짓을 하면 나쁜 사람이야, 벌을 받을 거야 라며 우리를 꾸짖고 도덕성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자아의 상호작용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바로 범죄의 메커니즘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건강한 사람은 자아, 에고가 힘이 세서 원초와 이드의 욕망과 초자아, 슈퍼에고의 도덕적 압박 사이에서 이제 적절한 균형을 이제 잡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범죄자들은 이 균형이 극단적으로 깨져 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초자아의 미발달.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내면의 경찰인 이제 초자아가 덜 발달해서 쾌락을 좇는 원초와의 폭주를 전혀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네. 눈앞에 돈이라든지 성적인 욕구라든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좇아서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주로 어린 시절 부모의 부재나 심각한 애정 결핍으로 인해서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는 양심, 초자아가 이제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초자아가 지나치게 발달한 거예요. 과잉 발달. 반대로 초자아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강해도 큰 문제가 됩니다. 마음속 판사가 너무 엄격한 나머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관대하지 못하고 매사에 비판적입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했다는 엄청난 강박, 그리고 이제 극심한 죄의식, 수치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이 과잉 발달이 범죄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은 아주 기이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억눌린 무의식적 죄의식을 차라리 현실로 끌어내서 해소를 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차라리 벌을 받는 거예요. 벌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잡힐 것이 뻔한 아마추어 같은 절도를 저지르거나 현장에 단서를 남기는 범죄자들이 바로 이런 억압된 심리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정신분석학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이트의 자아 발달 과정과 고착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크게 5가지 단계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구순기, 출생 후부터 이제 1세 정도, 그 다음에 학문기, 1세부터 이제 만 나이에요, 이거 다. 그래서 1세부터 한 3세경, 그 다음에 남근기, 이걸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제 너무 남성 중심적인 용어라고 해갖고 유아성기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남근기가 이제 남성 중심적인 표현이죠. 예, 그래서 중성적인 표현으로 유아성기기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이제 표기하는 교과서도 있어요. 그래서 3세에서 6세경, 그 다음에 이제 잠복기, 6세에서 11세경, 그 다음에 이제 청년기로 생식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5가지 단계로 프로이트는 자아 발달 과정이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신분석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과정입니다. 예. 프로이트는 인간이 성인이 될 때까지 1년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 사이코섹슈얼 스테이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거친다라고 봤고, 이제 구순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그래서 여기서 핵심 개념은 픽세이션, 고착입니다. 픽세이션. 예. 그래서 각 발달 단계마다 인간은 특정 신체 부위를 통해서 리비도, 쾌락, 일종의 쾌락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이 시기에 부모의 양육 태도 등에 의해서 욕구가 과도하게 충족이 돼도 안 되고요. 적절하게 충족이 돼야 돼요. 혹은 턱없이 부족하게 충족이 된다면 다음 단계로 정상적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이 시기에 심리적으로 머물러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훗날 성인이 되어 범죄나 일탈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구순기를 보겠습니다. 이 시기의 아기들은 입과 입술의 자극,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을 빨거나 젖을 무는 행위 등으로 이제 쾌감을 느낍니다. 이 시기에 고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강, 입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커서도 입으로 무언가를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남보다 일찍 음주나 흡연과 같은 비행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요. 어른이 되어서도 타인을 말로 심하게 비하하거나 물어뜯는 이른바 비꼬는 성격, 구강 공격적인 성격, 네, 이것을 보이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문기입니다. 학문기. 태어나서 한 1세에서 3세경, 네, 대소변을 가리는 배변 훈련을 통해서 생애 최초로 외부의 통제를 경험하고 쾌락 조절을 학습하는 시기입니다. 만약 부모가 배변 훈련을 너무 강압적이고 엄격하게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수치심과 함께 분노를 쌓아놔요. 분노를 내면에 차곡차곡 쌓아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너무 배변 훈련을 엄격하게 시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훗날 억눌린 감정이 이제 터져 나오게 되는 잔혹하고 파괴적인 성향의 범죄자로 자라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펠릭 스테이지라고 해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 남근기입니다. 3세에서 6세경입니다. 범죄 심리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발생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남자아이, 남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에게 이성적인 사랑을 느끼고 강력한 경쟁자인 아버지를 증오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인 같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성기를 거세당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거세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 끔찍한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은 단 하나, 강력한 아버지를 닮아가려는 동일시, 아이덴티피케이션 과정입니다. 동일시 과정. 예, 그래서 이 과정을 원만히 넘겨야 건강한 초자, 양심, 이게 생기고 건강한 남성성을 획득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실패하게 되면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이상심리 혹은 심각한 신경증 등 심리적 장애를 겪고 일탈 행동을 보일 수 있다라고 이제 프로이드는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반항적 심리가 이 시기에 형성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잠복기입니다. 레이텐트 스테이지라고 해서 6세에서 11세경입니다. 초등학교식입니다. 네. 이전까지 휘몰아치던 성적 충동과 갈등이 억압되어 휴지기에 들어가는 폭풍 전야의 평온한 시기입니다. 이제 아이들의 관심이 이제 부모나 자신의 신체에서 벗어나서 또래 친구들, 학교 생활로 넘어가며 본격적인 사회성을 기르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기가 생식기입니다. 청년기 이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신체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자, 이제 억눌렸던 원초와의 본능의 에너지가 다시 솟구치면서 자아, 통제 간의 갈등이 다시 심화되는 질풍노도의 시기죠. 사춘기 이후의 시기죠. 네, 그래서 이때 건강하게 자라난 아이는 자신의 리비도를 부모가 아닌 이성 연인이나 이성에 대한 관심으로 가죠. 그래서 학업이나 직업 등 건전한 외부 대상으로 전이시키면서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5가지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프로이드의 흥미로운 이론을 들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이 가시나요?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사실 현대 범죄학계에서는 이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매우 냉혹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비판점들을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과학적이지 않다. 네, 검증이 안 된다. 검증의 불가능성 문제입니다. 자, 과학적 이론이라는 것은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의식, 초자아, 리비도와 같은 개념은 엑스레이를 찍어도 피를 뽑아도 수치로 잴 수가 없습니다. 네, 범죄 현장에서 이를 경험적으로 증명하고 측정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과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의 문제입니다. 네, 지금 당장 이 범죄자가 처한 극심한 빈곤이나 차별적 상황은 보지 않고요. 당신이 어렸을 때 엄마 젖을 제때 못 먹어서 그래. 배변 훈련의 트라우마야. 라고 이제 모든 원인을 유아기 시절의 기억이나 아니면은 성적 욕망으로만 단정 지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 세 번째, 환경과 사회화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사람이 자라면서 친구의 영향, 지역사회의 문화, 빈부격차 등 거시적인 환경 요인들에 의해서 범죄를 학습하게 되는데요. 철저하게 개인의 내면만 들여다보는 우물한 개구리식 시각을 가졌습니다. 네, 환경적인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프로이드의 이론은 이제 그 19세기 말 아주 특수한 소수의 신경증 환자나 임상적인 개별 사례 연구에만 의존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현대 그 연쇄살인범이나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 일반 범죄자 전체로 일반화해서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제 잘 안 맞아요. 예, 비약이 생긴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용어 아까 말씀드렸죠. 그 남근기, 예, 남성 중심적인 시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래서 페미니즘 범죄학자들의 굉장히 강력한 비판을 받았죠. 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볼 수 있듯이 리비도의 주체를 철저히 남성 중심으로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성 범죄자의 독특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및 공언을 보시면, 자,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는다면 이 이론은 그러면 쓰레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네. 비록 많은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범죄자를 단순히 악마로 치부하던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 그들의 불행한 성장 배경, 가족의 영향력, 개인의 깊은 이제 무의식의 영역을 개척했다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큰 업적을 가지고 있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은. 그리고 숨겨진 범행 동기, 그래서 심리 분석적으로 깊이 탐구하는 길을 최초로 열어주었다는 점. 예, 바로 이 지점에서 정신분석학은 오늘날까지도 범죄 심리학에 지대한 공헌을 한 위대한 이론으로 굳건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정신분석학 이론이었고요. 자, 이제 성격 이론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무의식의 심해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성격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성격 이론의 초입입니다. 자, 개념의 출발을 한번 볼까요? 네, 범죄 원인을 갖다가 이제 그 사회 환경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 심리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성격 이론은 방금 배운 정신분석 이론과는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네, 보이지도 않고 측정할 수도 없는 심오한 무의식적 동리를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네, 개인의 말과 행동을 통해 겉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성격적 결함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는다는 아주 명확하고 현실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의 기본 가설은 단호합니다. 범죄자는 우리와 다르다. 예, 그들은 비정상적이고 부적절한 특정한 범죄적 성격을 아예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범죄자들은 이른바 정신병질적, 사이코패식, 네, 또는 사회병질적, 소시오패식적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형성되었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교과서에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미국의 미란다 바버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은 연쇄살인을 저지르고도 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고도 체포 언론 인터뷰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다. 더 죽이고 싶다. 라고 말해서 세상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동정심의 스위치가 아예 꺼져 있고요. 잘못을 했을 때 후회나 죄의식을 느끼는 감정 회로가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격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전형적인 반사회적 성격장애,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라고 해서 ASPD라고 합니다. 이것의 끔찍한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보여주죠. 네. 그래서 그 성격 이론은 이제 그 정확한 특정 도구, 정신분석의 이론과 달리는 정확한 특정 도구를 가지고 경험적으로 이제 검증을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격 이론에서 가장 널리 그리고 현재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심리 테스트가 바로 이제 MMPI,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입니다. 이게 미네소타 대학에서 개발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떠도는 다 가벼운 심리 테스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검사는 총 이제 한 550개의 방대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직 예, 아니오로만 응답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1939년 헤더웨이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들의 그 일탈적 성격 유형을 파악할 임상적 목적으로 이제 고안을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우울증, 이제 히스테리, 편집증, 정신분열증 등을 파악하는 10개 임상 척도뿐만 아니라 응답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방어적으로 대답하는지를 걸러내는 아주 정교한 4개의 타당성 척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범죄자들에게 이 MMPI를 실시해 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비행 청소년이나 성인 범죄자들은 이 척도에서 유독 반사회적, 비도덕적, 정신병질적 행위 척도, PD 척도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일반인보다 확연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즉 그들이 이제 사회의 규범을 내면화하지 못하고 타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특정한 성격적 결함을 수치로 명확하게 보여준 첫 번째 사례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의 객관적인 측정 도구로 이제 CPI, 캘리포니아 그 인성 검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MMPI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임상 환자나 중범죄자들의 비정상성을 찾아내는 데 탁월했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CPI, 캘리포니아 인성 검사는 그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CPI는 MMPI를 기초로 개발이 되기는 했지만 정신병리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성격 특성에 이제 집중을 합니다.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배성, 사회성, 이제 책임감, 관용 등 일반적이고도 대비성을 갖는 20개의 척도를 4개의 군집, 지위 능력성, 사회성, 지적 효율성, 이런 것 등으로 묶어서 측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CPI가 범죄 심리학에서 중요한 이유, 그래서 이제 활용 목적은 이제 통제력, 공격성, 소외, 안녕 등 개인의 긍정적, 부정적 성격 특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CPI가 범죄 심리학에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비행 청소년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아주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돌이킬 수 없는 중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범죄 성향의 씨앗을 가진 청소년들이 왜 평소에 분노, 불안, 충동성과 같은 혐오스러운 감정 상태를 남들보다 자주 경험하는지를 이 검사를 통해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검사 결과 비행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이 CPI 척도 중에서 개인적 규제 항목이 현저하게 약하게 나타납니다. 즉,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자기 내부에서 충동적 행동을 통제하는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척도를 보시면 지배성, 사회성 등에 대한 대인관계 적절성, 지배성, 사회적 자발성, 감정이입, 지위 능력성, 자기수용성, 사교성, 독립성이 있고요. 척도에 성격과 사회와 책임감이 있다면 책임성, 호감성, 관용성, 사회성, 임의성, 자제성, 안정감이 있고 척도 인지적, 학업적 특성의 특정 군집이
수능적 성취, 독립적 성의, 그 다음에 이제 지적 효용성, 그 다음에 척도에 다른 세 군집의 척도와 무관한 척도가 있다면 특정 군집의 심리 지향성, 융통성, 여성성, 남성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사이버 강의에서 하고요. 나머지 내용 또 이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